유승민 전 의원 만나러 가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국민의힘 전 유승민 의원에게 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바다 오늘 쭉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유승민입니다. 굉장히 요즘 바쁜 정치인 중에 한 분이신데 야, 또 경남까지 오셨습니다. 오는 길에 좀 여러 생각이 들었을 것 같거든요. 예, 일단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경남 도민들한테 인사드릴 기회를 주셔서 요즘 뭐 백수라서 그리 바쁘지 않습니다. 아, 제가 참아할 수 없는 말인데요. 예, 근데 굉장히 바쁘시던데요. 예. 아닙니다. 오면서 많은 생각했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왔는데 고속도로 휴게소 들리고 하면서 야,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지금 얼마나 행복하실까? 어떤 고민들을 안고 계실까? 우리 정치가 그런 국민들의 어떤 어려움, 고민 이런 거를 얼마나 해결을 잘해 드릴 수 있나 뭐 그런 생각하면서 왔습니다. 예, 그런 대목에서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쭤보면은 누구 탓이다 이런 걸 떠나서요. 유승민이라는 이름이 정치에서 불린 지가 20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이만큼 혼란스러운 전국은 있었다고 보십니까? 제가 24년째 정치를 하는데 야당 절반 해봤고 여당을 절반을 딱 해봤습니다. 근데 정치라는 게 늘 뭐 바람 잘 날이 없는 그런 동네죠. 근데 첫째 정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잘 사는 나라,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 선진국들이라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나라들은 전부 다 그 나라 정치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4년째 정치하면서 뭐 별일들이 많았고 하지만 요즘과 같이 정치가 뭐라 그럴까요? 이래 좀 후퇴한다는 느낌, 퇴보한다는 느낌 이런 거 든 적이 잘 없었습니다. 일단 대통령께서 1년 반 동안 야당 대표하고 대화 한번 안 해주시고 또 야당 대표 지금 단식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조사도 마쳤습니다. 예. 그리고 정치라는 게 결국 국민들의 문제, 시대적인 문제 이거를 해결하는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정치가 여든 야든 서로 그냥 꽉 막혀가지고 뭔가를 뚫어 나가지 못하고 문제 해결을 못하지 않습니까? 국민들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문제들 해결을 못하니까 저는 굉장히 답답하죠. 그러니까 대화도 어찌 보면 단절돼 있는 상황에서 경색된 상황에서 또 정쟁은 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싸움 너무 심하죠. 그 재료가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또 강조하는 키워드 대목으로 먼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윤 대통령은 자유 강조했었고 그리고 카르텔도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공산 전체주의 반국가 세력 통해서 이념이 강조되고 있고 가장 뜨거운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국민이 바라는 건 이념이 아니라 민생이라고 했던 분인데 지금은 이념 논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어떤 이유가 있다, 어떤 배경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나라 지키는 문제,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그게 제일 중요한데 대통령께서 갑자기 이념을 들고 나오시니까 저는 굉장히 좀 떡하고 일단 이게 너무 좀 바보 같은 짓이다. 왜 지금 이념을 이야기하냐? 이념이 중요하다는 말에 대해서는 저도 늘 동감합니다. 근데 그 중요한 이념은 우리 헌법에 그대로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라는 이념 위에 세운 나라고 저는 진보든 보수든 여든 야든 그 이념을 헌법의 이념을 중시하는 게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건데요. 그럼 대통령께서 자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자유가 저는 오늘 또 오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유를 그렇게 강조하시는데 그 자유가 누구의 자유인가? 우리 국민들은 이 정부 취임하고 나서 더 자유로워졌다고 과연 느낄 거냐? 별로 안 그런 것 같거든요. 거기다가 민주주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공산 전체주의를 이렇게 적으로 딱 규정하잖아요. 북한은 우리 적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 내부를 향해 가지고 공산 전체주의의 그런 세력 같이 우리 내부의 어떤 대통령이 딱 이렇게 지목하는 적 거기 향해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대통령께서 잘 쓰는 말 중에 반국가 행위, 반국가 단체, 반국가 세력 이렇게 반국가라는 말씀을 잘 하세요.
그것도 반국가 뭐 북한은 우리한테는 반국가죠. 그런데 우리 내부에 있는 시민들, 야당들, 언론들 이런들 향해 가지고 반국가라는 말을 쓸 때는 저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예. 대통령께서 평생 법을 하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법에 진짜 반국가 세력이면 그 증거가 있으면 그거는 감옥 갈 일이거든요. 그거 불법이거든요. 근데 예. 평생 법을 하셨다는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아시는 분이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상대를 지칭해 가지고 반국가 세력이라면 그러면 상대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렇지만 거기에 무슨 불법의 증거나 이런 게 있어 가지고 반국가 활동을 한 증거가 있어 가지고 그걸 잡아 넣는 그 수준은 또 아니잖아요, 지금. 그때 이제 뭐 북한의 지령이 있었다 반국가 세력에게 했는데 그거에 대한 뭐 증거는 나온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예. 국정원에서 이야기를 그래 해가지고 여당 국민의힘 대표하고 또 일부 의원들이 예. 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북한의 지령이라는 이야기를. 그걸 심지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거기에 반대하고 또 이태원 참사 예. 그런 비극에 예. 뭐 그걸 이제 진상을 밝혀달라고 집회를 하고 이런 걸 가지고 만약 북한의 지령이라 그러면 예. 그러면 그렇잖아요. 국가정보원이 그 정도 심각한 중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도대체 북한의 지령을 누가 받았다는 건지 예. 그 사람을 법적으로 간첩 행위를 했으면 잡아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못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부 다 이 정치적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레토릭 비슷하게 되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왜 이런 걸 가지고 싸워야 되냐. 그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철진한 이념 논쟁을 할 때냐, 이념 전쟁을 할 때냐, 왜 대통령께서 정말 중요한 일이 많은데 왜 이런 데 앞장을 서시냐. 예. 저는 굉장히 답답해요. 근데 지금 정부 여당에서 대통령께서 굉장히 무서워요. 화도 잘 내시고 예. 경로도 잘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용산의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이라는 여당이나 또 정부 안의 장관들이나 아무도 대통령께서 잘못 가고 계시면 이리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좀 말릴 수 있어야 되는데 예.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 오른쪽으로 가고 있고 예. 그러니까 그 방향성에 있어서 속도를 좀 굉장히 좀 많이 내고 있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말씀에 빗댄다면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또 왼쪽으로 너무 치우친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이 대목에서 또 추가적으로 듣고 싶은데요. 문재인 대통령 5년을 지내면서 제가 야당을 하면서 정말 비판을 많이 한 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무슨 북한의 어떤 핵 개발 같은 거에 대해서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시고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또 군사 합의를 하고 이러면서 저는 본인이 너무 북한에 편향된 그런 5년을 보낸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듯이 이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윤 대통령께서 지금 머릿속에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들이 공산 전체주의라고 발언하시고 반국가 세력이라고 이권 카르텔이라고 이런 말씀들 중에 예. 우리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만약 시민들 그런 국민들을까지도 또 야당 인사 중에도 합리적인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겨냥해가지고 그래 말씀하시는 거는 이거는 너무 옳지 않고 최근에 이념 논쟁하면서 역사 논쟁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홍범도 장군이 지금 네. 일격을 맞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근데 역사 논쟁까지 하시는 거 보고 아 이거는 정말 너무 나갔다. 이명박 정부 때 뉴라이트라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 그 세력들이 상당수가 이 윤석열 정부의 장관도 하고 아주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흉상 철거를 주도한 인물에도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도 그렇습니다. 있었습니다. 그 이명박 정부 때 뉴라이트 세력은 예. 저는 그 사람들이 역사관이나 이런 거는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다시 부활을 해가지고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홍범도 장군은 1943년 10월에 카자흐스탄 옛날 소련 땅이죠. 예. 거기에서 돌아가신 분이고 이분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될 줄도 몰랐고 남과 북이 갈려가지고 6.25 전쟁을 치를지도 몰랐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는 1960년대 초반에 박정희 대통령도 훈장을 수여했고요. 독립영웅이라고. 또 박근혜 대통령 때 홍범도, 김좌진 장군 이런 분들 이름을 성함을 따서 우리가 만든 그 잠수함에다가 한 명을 다 새겼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과거 보수 정권에서도 다 그렇게 했던 건데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육사에 있는 홍범도 흉상을 치우고 홍범도 함의 한 명을 지금 배의 이름을 바꾸는 이걸 만약 하시면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우리 보수 정권 때 했던 그것까지도 그러면 윤 대통령은 다 부인하시는 거냐 이런 질문이 당연히 제기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중요한 일이 많고 국민들은 지금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소모적인 논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럼요. 예. 여론조사 숫자에 다 나오잖아요. 국민들께서 왜 홍범도 장군을 육사에서 그 흉상을 철거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냐. 예. 저는 국민들이 그런 의문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답을 제대로 하실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홍범도 장군의 케이스에서 보듯이 이런 역사 논쟁은 주변에서 저는 좀 뜯어 말려야 됩니다. 대통령님 이건 아닙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 내에서도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예. 대통령이 너무 무섭고요. 아. 화잘 내시고 예. 경로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이고 장차관들이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고 속으로는 이거 홍범도 장군까지 이러는 거 우리 너무 나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아무도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자유를 계속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자유라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유라는 게 도대체 누구의 자유냐. 지금 KBS, MBC 같은 공영방송 예. 저는 문재인 노무현 김대중 정부 때 KBS, MBC가 왼쪽으로 편향돼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너무 오른쪽으로 편향돼 있다. 공영방송은 정치적 중립, 독립 이걸 유지해야 되니까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진짜 자유를 강조하고 그다음에 전임 문재인 정부보다 정말 나으려면 공영방송 언론이 자유 아닙니까? 표현이 자유고 이런 거 하나만 해도 나는 진짜 똑바로 하겠다. 진짜 정치적 중립, 독립을 보장하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 방통위원장 되신 분이나 이런 분들 보면 방송을 다시 장악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권의 정치 권력의 기관지 비슷하게 만들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자유가 누구의 자유냐. 진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고 똑같이 자유로운 그런 나라 맞느냐. 이런 의문이 제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흘러가면은 사실 정부 여당도 총선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해야죠. 그런데 아예 이거는 무당층만 더 늘어나고 예. 정치는 그냥 외면해 버리는 국민들만 많아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이거는 우리 국익에 하등의 도움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자기의 이름으로 예. 윤석열이란 이름으로 이번 총선을 보수층을 똘똘 결집시켜 가지고 치르면 이긴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정치를 예. 대통령보다는 훨씬 오래 해봤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못 이긴다. 총선의 승부는 여기 경남이지만 총선의 승부는 서울, 인천, 경기 예. 수도권이 전체 국회의원의 과반수, 그 절반 정도 되고요. 예. 절반 정도 되고 뭐 의석이 더 늘어날 겁니다 이번에 인구가 늘어나니까요. 근데 수도권에서 어느 정당이 이기느냐가 총선을 좌우합니다. 여당에서도 수도권 위기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식 이제 슬슬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슬슬 저는 나옵니까? 오래전부터 예. 수도권 위기다 예. 이야기를 하고 수도권에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중도 무당층, 그 다음에 수도권 지역적으로 수도권, 그리고 젊은층, 청년층, 예. 그리고 중수층이라고 늘 이야기하는데 그 마음을 얻는 정당이 이기는 겁니다. 대선이고 총선이고 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대통령께서 지금 저렇게 이념적으로 나가고 너무 극우적으로 나가고 또 극우 유튜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저는 수도권의 젊은 층 20대, 30대, 40대의 민심은 절대 국민의힘이 못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금 총선 전략에 대해서 좀 착각을 하고 계신다. 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오히려 대통령 귀에 좀 들어가 가지고 대통령께서 내가 사람이 잘못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 내가 생각하는 총선 전략이 잘못됐냐라고 조금 다시 한번 뒤로 물러서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신다면서요? 주변에 많은 분들이. 제가 요즘 열심히 이야기하는 이유도 저는 뭐 공천에 대해서 전혀 미련이 없고요. 예. 뭐 신청도 안 할 거고 예. 제가 그 구걸도 안 할 겁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어렵게 정권 교체를 했습니다. 예. 0.7% 차이로요. 이렇게 어렵게 정권 교체를 했으면 국민 대다수 상식적인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전임 문재인 정부가 경제고 부동산이고 안보고 실패한 게 있으면 윤석열 정부는 더 잘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 그런 국민들의 어떤 명령에 얼마나 부응을 하셨냐. 저는 그런 대통령의 어떤 좀 반성, 예. 그동안의 어떤 독선과 오만에 대한 반성, 그다음에 좀 새로운 어떤 국정의 방향 이런 거를 늘 제가 목소리를 진짜 외치죠. 예. 근데 아직까지는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의 타이틀을 달고 대선의 승리를 거뒀고요. 그럼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또 보수를 대표하는 당이고 예. 유승민 의원께서는 지금도 국민의힘 소속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예. 이 보수라는 가치를 놓고 봤을 때 국민의힘하고 지금 의원님 이 결이 좀 일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제는 완전히 좀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오래전부터 우리 아주 옛날식 보수 있잖아요. 예, 그런 보수에서 탈피를 하는 게 보수 정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방향으로 탈피를 할 거냐. 보수가 늘 보면 재벌, 부자, 기득권 편을 든다 그러고 보수가 젊은 분들의 어떤 어려움 그 민생을 잘 이렇게 공감을 못하고 배려를 못한다 예, 이런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예, 예. 저는 그런 낡은 보수에서 탈피하자.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늘 당내 선거나 뭐 총선이나 대선에 출마할 때마다 저는 따뜻한 보수, 우리 정의로운 보수 정말 꼭 해보자. 그게 제가 이야기하는 개혁 보수였습니다. 예. 저는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이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늘 믿어왔고 지금 특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가 당의 결하고 다르다고 질문을 하셨는데 네. 저는 다르지 않은 게 한 당이 20초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이 개혁 보수의 방향으로 나가야지. 네. 그리 안 나가면 당이 절대 국민의 마음 못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군요. 예. 오늘 뉴스파다 또 물어보다 시간 유승민 전 의원과 쭉 함께할 텐데요. 전반전이 지났습니다. 아, 예, 예. 저희 전하는 말씀 듣고 예. 후반전에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해봐요. 더 이상 숨기지 말고 그대여 두 눈을 감아요. 네, 오늘 뉴스파다는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 전국에 대해서 하나하나 파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가장 또 뜨거운 뉴스가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예. 안보 공백을 우려한 결심이었다라고 했는데 이게 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최상병 관련 수사 외압설이 있었으니까 이것 때문일까? 아니면 민주당은 또 탄핵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선제 대응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좀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저도 오면서 뉴스를 봤습니다만은 그 국방부 장관이 안보 공백 때문에 지금 사의를 표명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왜냐하면 저는 해병대 고 최수근 상병의 그 억울한 죽음 이 사건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는 게 이 사건 때문에 저는 국가안보실에 2차장과 국방비서관이 경질이 되고 또 국방부 장관까지 네. 아마 두고 보면 차관, 본부관리관, 뭐 해병대 사령관까지 번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만약 그 수사단장 했던 박정훈 대령 있지 않습니까? 만약 박 대령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이거는 7월 31일 오전에 대통령실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이거는 경로해가지고 국방부 장관을 전화해가지고 외압을 행사한 이거는 직권남용이거든요. 대통령실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니라고 했어요. 예, 예. 아니라고 했지만 박정훈 대령은 해병대 사령관한테 그렇게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양쪽의 진술이 지금 엇갈리고 있거든요. 예. 이 장관하고 안보실 2차장 국방비서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사건의 핵심 증인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핵심 증인들을 지금 치우는 거다, 숨기는 거다. 그러면 국정감사 조사에 불러내기 어려우니까. 그렇죠. 예.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는 현직에 있으면 무조건 이렇게 증인으로 나와야 되는데 현직이 아니고 다른 자리 가버리면 뭐 외국의 대사로 가버리거나 다른 자리 가버리면 안 나와도 국회가 어떻게 구인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의 라는 그런 국회에서 하는 걸로 진실이 밝혀지기가 어렵고 예. 이건 결국은 뭐 특별검사의 수사나 아니면 공수처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니까 예. 그런 수사권이 있는 그런 주체가 수사로 밝힐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저는 이 문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젊은 해병의 죽음이지만 예. 그 죽음의 원인을 둘러싸고 만약 수사 외압이 권력층으로부터 있었다면 저는 이거는
국기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음. 또 이거는 군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군기의 문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저는 이 사건은 처음부터 굉장히 제가 유심하게 봤는데 끝까지 이거는 진실을 밝혀야 되는 사건이다. 예.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개각이 지금 임박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벌써 거론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문체부, 여성가족부 뭐 장관 교체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최상병 수사에 대한 이야기가 좀 다른 식으로 희석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우리 역사에 예. 이 억울한 죽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실이 그 순간에는 덮인 적도 많았어요. 예.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가 똑바로 제대로 가는 나라라면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는 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박정훈 대령이라고 지금 직위 해제되고 항명죄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군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군인이 일단 많이 알고요. 해병대 사령관, 국방부 장관 또 국가안보실의 사람들이 증인이 굉장히 많은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권력이 지금은 권력의 힘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조작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흐르면 예. 결국 진실은 밝혀질 거고 꼭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 뭐 이제 나온 김에 이제 국방 관련 얘기를 좀 네. 해보면 우리 안에서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보면은 먼저 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 회담이 임박했다는 보도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기 거래일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긴 한데 윤석열 대통령 이 정권 내에서는 한미일 북중러 대립각이 뭔가 확실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제2의 냉전이 펼쳐지는 거 아닌가 우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한미일 대 북중러 이 구도에 대해서 자꾸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예. 저는 우리 대한민국 스스로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이 뭐 소위 신냉전이란 말까지 써가면서 우리 스스로 그 구도 안에 갇힐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게요. 예. 왜냐하면 중국하고 관계가 앞으로 북한 핵 문제 하는데도 그렇고 우리 경제가 살아나는데도 중국하고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북한은 우리 주적이지만 중국까지 거기에 도매금으로 묶어가지고 우리가 적대시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생각 하나 하고요. 예. 김정은과 푸틴이 만나잖아요. 김정은과 푸틴이 만나가지고 만약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있습니다. 그 결의안에 따르면 러시아든 중국이든 누구든 북한에 함부로 핵이나 미사일하고 잠수함하고 관련된 기술, 군사적 기술이나 예. 아니면 석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원유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거 하면 전부 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입니다. 그런데 오늘 김정은과 푸틴의 회담을 앞두고 예.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온 그 성명 예. 예. 코멘트를 보니까 그냥 뭐 러시아한테 안보리 그 상임 의사국으로서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정도로 굉장히 좀 제가 보기에는 그 중국에게 말했던 거. 굉장히 아니요 러시아에게 대해서 말하는 거 굉장히 한가한 논평이 나왔는데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북한 핵무기의 그 위협을 직접 받고 있는 우리 당사자 입장에서는 북한이 여기 이만큼 핵 수준이 이만큼 왔는데 거기에서 러시아의 기술을 받아가지고 그게 더 발전해가지고 북한이 뭐 잠수함에서 핵무기를 마음대로 쏘고 숨어서 쏘고 이동하다가 쏘고 이런 쪽으로 굉장히 북한 핵 문제가 더 이렇게 나빠지면 예. 우리 입장에서는 안보상의 아주 치명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푸틴과 김정은의 거래 그게 무기가 됐든 석유가 됐든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는 거래를 만약 하면 그 다음부터는 유엔의 안전보장 이사회라는 것 자체가 유명무실해집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짜 굉장히 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3조 원 규모 지원 계획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참 이 힘이라는 게 있어서 안보상에 우리가 느끼는 물리적인 힘도 있지만 경제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좀 통합해서 살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은 예.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6.25 전쟁 때 그랬듯이 예. 러시아로부터 일방적인 침략을 받은 나라잖아요. 침략받기 전에 러시아, 영국, 미국이 모여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있던 그 수많은 핵무기를 다 폐기 처분하고 핵무기 없는 우크라이나가 되니까 러시아가 만만하게 그냥 지금 침략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 무기 탄약
이 같은 이 살상에 관련된 그런 지원은 우리가 안 하겠다고 여러 번 공언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뭐 155mm 포탄이 미국을 거쳐서 갔다 이런 이야기들은 많았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3조 원의 지원 그것도 저는 전쟁이 끝나면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예. 아니면 인도적 목적이나 아니면 비군사용인데 전쟁에 필요한 물자 뭐 무슨 뭐 방탄복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거는 저는 좋아요. 예. 근데 살상 무기를 제공하는 거는 그거는 저는 좀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은 그래 도와주는 건 도와주는 건데 지금 세수 결속 문제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뭐 최대 5, 60조 원인데 우크라이나 뭐 3조 원 규모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뭐 법인세 인하 등 뭐 부자 감세 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우크라이나 도와준다고 우리 민생은 살펴보지 않고 이런 지적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아마 국민들께서 굉장히 좀 걱정하시는 게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문제하고요. 또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그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예산들이 또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염수 방류에 우리 정부가 반대를 했다면 전략적으로도 반대를 했다라면 그러면 일본한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걸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피해 보상을 한다든지 수산업의 예. 이런 문제들이 다 엮여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세수 부족 예. 그거는 원래 심각하죠. 내년도 심각할 겁니다. 앞으로 그거는 더 심각할지도 모릅니다. 첫째는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예. 수출이 안 되고 기업들이 돈벌이가 안 되니까 법인세나 이런 게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부동산 시장도 안 좋으니까 양도소득세 안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예. 또 하나는 작년에 2022년에 법인세를 인하한다든지 그런 감세를 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 아까 부자 감세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대기업이나 부자들에 대해서 감세를 해주는 거를 저는 타이밍이 되게 안 맞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세수가 안 들어오는데 그러니까요. 적자인데 예. 나라 살림이 적자인데 예. 거기다가 감세를 해주면 그러면 나라 살림 앞으로 어떡하냐. 이 정부가 건전 재정이라고 여러 차례 외치면서도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도 국가 부채가 늘고 재정 적자가 계속 늘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세금을 감세를 해주는 거는 당분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과 동시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내년 예산에 예. 세금이 안 돌아가지고 세수 부족으로 정부가 쓸 돈을 제대로 못 쓰는 이 문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있거든요. 결국은 근본적인 대책은 올해 내년에 경제 성장이 되게 안 좋아요. 지금 중국 팩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요인이 있고 예. 되게 안 좋은데 정부가 여기에서 이걸 저성장에서 벗어나는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도 저는 아까 말씀드린 중국하고의 관계 예. 이거를 절대 경시하거나 이걸 자꾸 문을 닫는 우리 스스로 중국하고의 경제 협력, 무역과 투자를 위축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면 절대 안 된다. 예. 그거는 바로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와 관련된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 최근에 뭐 오염수 관련 그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내년도 정부 예산은 또 7천여억 원, 그러니까요. 간접 예산 포함 1조 넣는다고 하는데 예. 지금 뭐 세수 부족, 뭐 부채, 재정 적자 이런 것들이 함께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저는 계속 반대하자고 예. 했습니다. 왜냐하면 후쿠시마 사태는 2011년에 그 미야기 후쿠시마 그 앞에 예. 바다에서 쓰나미가 나가지고 그 도호쿠 지방에 지진이 나고 그 쓰나미와 지진 때문에 결국은 원자력 발전소가 안에서 폭발해버린 거거든요. 우리 인류 역사상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했다가 그게 내부에서 폭발한 게 소련의 체르노빌하고 예. 이거하고 두 번째입니다. 예. 그건 체르노빌은 뭐 바다가도 아니었지만 그거는 시멘트로 그냥 다 폐쇄를 시켜버렸어요. 근데 바닷물에다가 이걸 섞어가지고 버리는 거는 후쿠시마가 첫 번째거든요. 그렇죠. 초유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 핵물리학이나 뭐 이런 거 핵공학 전공하신 분들이 자꾸 과학적으로 희석해서 버리면 괜찮다. 삼중수소도 괜찮고 다른 방사능 물질은 알프스란 장비로 걸러지니까 괜찮다라고 그러시는데 이거는 우리 인류가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원전에서 나오는 뭐 배출수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막 핵연료봉 안에가 폭발해가지고 거기 있는 핵물질들이 나오는 거니까 저는 이거는 바다의 안전,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반대했어야 되는데 전략적으로도 반대하는 게 맞았다 생각합니다. 방금 후쿠시마 예산 때문에 7천억 뭐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그 예산을 왜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요. 부담을 해야 됩니까? 일본이 뭐 주변국 어민은 또 지원 포함도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한 당연히 적이 있고. 안 하겠죠. 예. 일본 정부는 자기들 어민만 보호하는 데서 딱 그치겠죠. 예. 그래서 그것도 우리 국민 세금을 왜 쓰느냐. 앞으로 이 문제가 일본의 수산물 수입하고 연결이 되면 예. 이 경상남도 아닙니까? 예. 경남, 전남, 경북,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이쪽에 바닷가에 수산업 하시는 분들은 이게 일본 수산물 수입이 만약 재개가 되면 이거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거든요. 지금부터는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라고 지금 정부가 검증을 하고 국민들한테 안심시켜야 되는 단계인데 만약 일본 수산물까지 수입이 되면 저는 이거는 걷잡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 그거는 정부가 막는다 그러는데 예. 우리가 지금 벌써 찬성을 사실상 해버렸기 때문에 찬성도 지지는 하지 않는다 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방류를 한 바라보고 거예요. 있고. 예. 한 거예요. 그거는 사실상 찬성한 거예요. 예. 반대한다는 소리 한 번도 안 하고 대통령께서 기시다 총리 앞에 가서 예. 방류를 계획대로 한다면이라는 표현 쓴 게 벌써 찬성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30년 동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짧아도. 이제 시작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 정권 가면 또 문제가 될 겁니다. 이 문제는 우리 정부도 지금은 이미 찬성해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예. 어떡할 거냐? 수산물 수입 금지 약속 확실히 지켜주고 그 다음에 우리 전문가를 도쿄전력에 파견해 가지고 맨날 도쿄전력이나 국제원자력 기구가 발표하는 것만 믿고 그럴 게 아니라 우리 전문가가 가서 직접 그 방류되는 그 오염수가 진짜 괜찮은지 저는 상시적으로 좀 점검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일본산 수산물 금지는 하는데 방류는 사실상 허락했다. 이게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할지는. 그게 앞뒤가 논리가 안 맞거든요. 예, 그래서 예. 여러 가지 지금 보면은 최근에 이슈가 이슈를 덮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오염수 방류 때만 하더라도 예. 이제 총선 이야기 넘어갈 겁니다. 10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예. 총선에서 가장 큰 의제가 이 오염수 방류권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 전에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고 총선 관련 쭉 이어가겠습니다. 단식 13일째인데 먼저 물 한 잔 드시고요. 예. 자, 이재명 대표도 역시 지금 물만 마시고 있는 상황인데 단식이 아니라 사퇴가 답이 되는 직격을 날리셨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재명 대표 단식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단식을 오래 하셔가지고 그 사이에 검찰에 2번이나 소환되시고 또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동안 1년 반 동안 뭐 만나주지도 않았잖아요. 이런 경우가 없죠. 근데. 대화도 한 번 예. 없었고 예.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빨리 단식을 푸시고 제1야당의 대표로 빨리 그 정상적인 위치로 역할로 돌아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 그리고 사법 리스크라고 말하는 것도 예. 저는 이재명 대표 주변에 참 안타까운 그런 죽음들도 있었고요. 또 검찰이 뭐 과잉 수사를 한다고 민주당은 늘 그러는데 어쨌든 대장동, 백현동, 뭐 쌍방울 이런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당 대표로서 어떻게 보면 야당이 국회에서 절대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를 더 잘 감시하고 더 잘 견제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제대로 못한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재명 대표도 좀 길게 보시고 뭐가 우리 정치를 이 꽉 막힌 예. 사생결단식으로 진영이 대립하는 이 정치의 돌파구를 윤석열 대통령이 제공 안 하면 야당 대표는 자기라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단식 빨리 마치고 건강 회복하시면서 그런 야당 대표의 어떤 본연의 모습 역할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본인의 역할이라면 당 대표를 그만둬야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닌 겁니까? 저는 당 대표 그만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당 대표 그만두고 그 사법 리스크가 만약 본인이 무죄가 입증이 되면 예. 그거는 뭐 검찰 단계에서 법원 단계에서 곧 입증이 될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더 강한 정치적 어떤 영향을 갖고 돌아올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국회에서 계속 방탄이다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본인이 결자이지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것은 대선 패배에 대한 그런 상황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고 윤석열 정권을 뭐 독주한 대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예.
윤 정권이 독주를 하고 있다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여소야대 형국을 지켜내야 총선에서 승리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내부 결집은 더욱더 단단해졌다 이런 평가가 많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생각 좀 어떠십니까? 단식을 하면 예. 그 당시는 지금은 내부 결속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총선은 아직 내년 4월이고요. 예. 올 가을, 겨울, 내년 봄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고 아까 뭐 후쿠시마 오면서 말씀하셨지만 양평 고속도로의 뭐 경제 민생이 저는 제일 중요한 총선 변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끌어가는 민주당 또 윤석열 대통령이 100% 장악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 양쪽에서 이 양쪽이 어떻게 보면 중간에 계시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냥 건전한 생각을 하시고 성실하게 사시는 많은 국민들한테 둘 다 면면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먼저 변화하는 쪽이 총선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민주당의 변화는 뭐냐?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이제 끝내시고 적절한 시점에 사퇴를 하시고 예. 그럼 민주당 변화는 촉발이 되는 겁니다. 아. 국민의 변화는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무서워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지만 저는 그래서 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총선 전략이 본인이 강한 그립을 가지고 보수층만 똘똘 뭉치면 이긴다는 이 전략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그 양쪽이 먼저 변하는 쪽이 이길 겁니다. 아. 그러면 앞서 그 총선 이제 앞두고 예. 그 여당이 수도권 위기론에 대해서 조금씩 인식해 가고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이제 대구 동굴 4선 경력이 있으신데 지금은 뭐 지난번에 불출마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다선 경력이 있으신데 수도권이 위기니까 어떻게 뭐 수도권으로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100% 공천권을 장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저는 그동안 뭐 저는 옳은 소리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제가 뭐 얼마나 싫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당의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뭐 저한테 공천 줄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럼 제가 무소속이나- 또 공천을 신청하거나 뭐 구걸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저는 제가 이번 총선에서 그 어떤 역할을 네. 해야 되느냐 아. 그걸 가지고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제가 당에서 뭐 무슨 결정을 저를 배려해서 어떤 결정을 할 거라는 그런 가능성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정기국회가 끝나고 이번 연말 전에는 저도 제 나름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결론을 내야죠. 아, 예. 총선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이미 일단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총선에 대한 생각은 있으신 거고. 그럼요. 예. 그러면 예.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안 해도 상관없다. 그리고 뭐 어찌 보면 느끼는 바가 본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느끼는 바가 당연히 있죠. 예. 그러면 예. 이준석 전 대표처럼 뭐 무소속이라든지 신당이라든지 다양한 길을 열어두겠다 이런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저는 다양하게 열려 있습니다. 아, 저는 늘 제가 예. 백지 상태에 생각하겠다. 그리고 당에 내가 구걸할 생각 없다. 음, 다만 총선이라는 게 대선도 그렇지만 정치 세력을 교체하는 계기가 되잖아요. 총선에서 어떤 국회의원들을 국민들께 선출하시냐가 예. 얼마나 우리 정치에 중요합니까? 맞습니다. 대선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 차원에서 저도 이 총선에서 제가 미력하지만 무슨 역할을 해서 우리 정치를 조금이라도 옳은 방향으로 가게 제가 힘이 될 수 있다면 거기는 뭐 제가 가겠다는 생각이죠.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1분 정도, 예, 그래요? 길게는 한 1분 20초 정도 남아 있는데 쭉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정부, 여당, 뭐 야당 누가 위기다보다는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다 이런 정말 생각에 그렇습니다. 예, 저도 공감을 하게 됐고 뭐 세수 부족, 경제 위기, 네. 지역 위기, 이념 세대, 젠더 갈등 그리고 요즘 흉악 범죄도 많고요, 예. 기후 위기도 많고 예. 이건 선거마다 거론되는 의제들인데 예. 이제 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더 늘고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의 이제 앞으로의 해안을 들으면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1분 정도 많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는데 경제도 중요하고 안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만 꼽으라면 예. 인구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위기 또 지역 위기도 될 수 예. 있겠네요. 예. 경남에 18개 시군이 있는데 경남의 18개 시군 중에 5개 정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고 예. 고위험 지역이고 경남에서는 이미 청년들이 엄청나게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고요. 그렇죠. 인구 소멸, 지방 소멸 이 문제가 경남에 가도 뭐 경북에 가도 어디 가도 우리나라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 이 문제
우리 지금 특히 이 문제를 50대 지금의 50대 60대 70대 이분들이 이거 해결해 놓고 가지 않으면 저는 20대 30대 40대 젊은 분들한테는 예.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정치가 진짜 시대적인 문제를 해결할 하나 이야기하라면 인구 소멸, 인구 위기 이거 막자, 극복하자라는 것. 알겠습니다. 맞닥뜨린 이 민생의 문제가 있는데 민생이 우선되는 정치의 길을 걸어가 주시길 바라면서 유승민 전 의원과 뉴스바도 오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I'll state my case, of which I'm certain. I've lived a life that's full. I traveled each and every highway.